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그리고 국회 방문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YTN 개건 해설위원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정치평론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궁금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일단 13대 국회에서부터 19대 국회까지 개헌하는데 소요된 날짜가요. 정확하게 평균 51.3일이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난 19대에도 33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뭐 아주 단기간에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역시 대통령의 결단도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을 교체하고 네, 그리고 국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비서실장도 바꾸고 이런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총선에 관련돼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보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야당으로 하여금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줬다는 의미에서 20대 국회가 하여튼 출발은 좋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나가서 일하는 국회, 협치 국회는 매년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지혜는 더 모아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대통령이 연설 끝난 다음에 국회의장단하고 또 각 당 대표들 만난 자리에서 그 말씀하신 빨리 원구성된 거에 대해서 헌정사의 좋은 선례다라고 말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가는 길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같은 길을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연설? 저는 그 대통령 연설하기 전에 정세균 의장이 또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두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히 온도차가 보여진다. 네.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사회 갈등 구조, 불평등 문제,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고, 반면에 대통령은 이제 국회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노동 개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협력하고 협조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여서야대 국회는 대통령 권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과연 대통령과 국회가 어떻게 협력해 나가고 진짜 정세균 의장이 얘기한 대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네. 힘을 합칠 건가, 이런 부분들은 커다란 과제고 숙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이 국회 가서 연설한 게 87년 직선제 개원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까?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자주 가셔서 연설하시는 거는 뭐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이죠. 2012년 12월 31일 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맥락이나 오늘 연설하신 내용이나 국회와 소통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협치를 굉장히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만이 아니라 지금 뭐 20대 국회 모두가 강조를 했는데 세 가지 조건이 없으면 협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가지요. 예, 첫 번째는 여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공유하는 가치죠.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공유된 가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난해 국회에서 연설했었던 거나 최근에 했던 거나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면 정부도 어떤 선에서 양보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한번 만나보자라고 했었으면 훨씬 진보가 돼 있을 텐데, 네. 굉장히 규범적이고 당이론적 차원에서 노동개혁해야 된다, 구조개혁해야 된다, 구조조정해야 된다, 규제개혁, 이거는 뭐 굉장히 당연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실천을 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협치를 얘기했지만 여러 면에서 보면은 지금 거부권도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작동이 되고, 더 나가서 19대 국회 때 폐기됐었던 쟁점 법안에 대해서 또다시 똑같이 얘기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실천이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야 또 대통령이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상대방한테 국회부로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할 경우에는 해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거는 국회의장도 풀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또는 여야 원내들이 모여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배려 정치, 역지사지 정치를 작동시켜야지만이 협치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 시간쯤에 항상 검찰이 브리핑을 해서요. 롯데그룹 수사 속보가 들어왔는데 잠깐 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들은 거라서요. 자세히 내용을 전해드리기 어려운데, 신격호 총괄회장이 숨겨놓았던 개인 금고를
개봉했다라는 조금 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 돈을 수백억 원을 운영을 해왔다라는 내용이고요. 신격호 총괄회장은 계열사에서 수십억 원을 받아서 그 돈을 자금을 운영해왔다. 그리고 신동빈 회장은 200억 원의 계열사 돈을 자금 운영을 해왔다. 본인들은 배당금과 급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이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비자금으로 불법으로 조성됐고 그래서 어디로 어두운 경로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지 그것을 보는 것이 이번 수사의 초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수백억 원의 돈을 자금을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개인 금고를 신격호 총괄회장의 개인 금고를 개봉했다. 그리고 신격호 총괄회장이 금고에서 빼돌린 현금 30억 원에 대한 서류도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에 아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압수수색을 해왔던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열사들 간의 자본 거래를 하다가 배임을 한 것이 있는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총수 관련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가 손실을 입었는지 오늘 보도에는 신문 일간지 보도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땅을 비싸게 계열사들이 사들였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조금 전 검찰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에게 잠시 뒤에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전보다도 현재 이제 여소야대 국회고 특히 예결특위위원장도 야당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말에 벌써부터 12월 보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예산 부수 법안의 부분도 국회의장의 상당히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건 그거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들을 통과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대기업 수출하고 있는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든가 이런 성장 위주 정책만을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균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이 더 세지 않습니까? 의회 권력보다 훨씬 세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소야대가 됐고 대통령 집권기 후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물론 지금 출발하는 굉장히 협력과 협치는 예를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면 의회 내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 권력과 의회가 야당과 어떻게 협력과 협치하냐라는 건데 거기서 어떤 균형점을 찾고 조정점을 찾냐라는 것인데 저는 내년 대선도 있고 또 개헌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해법이 쉽게 나오기는 간단치 않다. 그런 예상은 좀 합니다. 예. 오늘 연설 때 박수는 지난번 과거의 때보다 좀 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횟수가요? 23차례 박수를 받으신 거로 돼 있는데요. 뭐 많이 받을 때는 뭐 60번 정도에 육박하는 박수를 받으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수를 몇 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절박하지 않습니까? 저는 절박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의회 권력과 지금 정부 권력 간의 충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요. 일단은 성사를 시켜놓고 나서 과정을 지켜봐야지 완벽하게 해서 이거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입법 교착 상태라는 것은 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회법상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국회 운영 일정은요. 여야 원내 교섭단체의 합의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합의를 통해서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시간만 흐르면 또 굉장히 위기니까 무조건 국회 보러 이걸 해줘야 된다라고 한 거는 지난번 실험을 했잖아요. 그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더 나빠졌죠. 엄밀하게 따지면 상황이 통치 상황이 훨씬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각자의 주장만 가지고
옳다 그러다 따지면 또 시간은 흐르고 더 나가서 지금 구조적 문제도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밍인데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좀 절박하게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연설이 어쨌건 소통과 협력,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여러 번 강조했고 국회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은 오늘은 과거에 비해서 자제하는 것 같았고 옷차림도 좀 그런 그 메시지가 아니었느냐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유 박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난번에도 3당 원내대표하고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대통령이 취했는데 님을 위한 행정 문제라든가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 좀 일차적인 신뢰가 형성되는 부분들을 막았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과 20대 국회가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대통령의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퍼스널리티를 국회에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느 대통령은 자기 퍼스널리티가 있거든요. 그 퍼스널리티에서 어떻게 견인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세균 의장을 필두로 한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나름대로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면서 결과물을 내놓지. 만약 그런 부분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통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는 이런 측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내년에 이제 올해까지는 좀 그런 분위기가 갈 수도 있지만 내년 대선을 가면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야당은 박근혜 정부를 흠집내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국면을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대 국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그런 어떤 대통령의 권력을 견인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이러한 측면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요. 레이간 대통령이나 뭐 클린턴 대통령,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그분들 8년 동안 6년이 여소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퇴임 직전의 지지도가 취임 직후보다 굉장히 높아요. 이유는 결국 국정 운영의 상당한 부분을 야권과 만나서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미흡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대목은 대통령이 야3당 대표와 정례화를 한다고 한다면 정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보할 수 있는 걸 갖고 나오라는 겁니다. 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규제개혁 해야 됩니다. 법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그거 수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달리 얘기해서 사회적 약자한테 나쁘고 기득권층을 위한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오늘 연설 끝나셨으니까 만나셔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한번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정말 협치를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그냥 또 형식적으로 만나서 뭐 약속하고 끝나고 나면은 또 갈등이 불거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짜증내고 피로감을 느끼는 것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전에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에서 유리한 국면에 자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양보한 걸 갖고 만나라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협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유 박사님께서도 뭐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주문이라든가 이런 건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죠. 그 대통령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퍼스널리티가 실질적으로 교수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실질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회도 물론 그렇겠지만 일단 대통령이 선을 먼저 내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구조조정 문제를 오늘 상당히 길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봤을 때 구조조정 문제는 총선 전에는 정부에서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가 총선이 끝나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좀비 기업 문제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요 산업은행이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부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국회의 협력을 구하기 전에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던 정부 관련자에 대한 책임 문제, 이 문제를 대통령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동안 정부가 이런 상태를 방치시켰던 문제, 그리고 가계부채가 예를 들면 1,200조가 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대통령이 어떻게 개선하고 개혁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도 함께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켜 달라면 국회는 당연히 국민 여론을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을 통과시켜주고 싶어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라든가 어떤 책임져야 될 문제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은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손을 뻗을 수가 없다. 그런 측면을 좀 깊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20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 대해서 두 분 견해를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